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 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새롭게 바뀐 성격 장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롭게 바뀌었고 대충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거는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아직 자세한 거는 몰라요. 제가 자료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 대충 어떻게 바뀌었다. 좀 크게 바뀌었더라고요, 진짜. 일단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번에 국제질병분류라는 거를 크게 이제 개정판을 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성격 장애 부분이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성격 장애는 일단 정신 질환의 한 갈래로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성격 장애는 정신 질환이랑은 별개다라고 봤을 때도 있었대요. 정신의학계에서. 질환은 질환이고 성격 장애는 성격 장애고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정신 질환 안에 이제 성격 장애도 어떤 한 갈래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바뀌었는데 특히 이번에 또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저기 교수님이 이 정신질환 분야 이 성격장애 그 중에서도 성격장애 부분의 개정을 총괄을 하셨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여자분이시던데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김윤리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국제질병분류 개정에 이렇게 한 분야를 총책임을 맡으신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이번에 이제 분류가 바뀌기 전에 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번 시간에 하려고 했던 내용. 그건 이렇게 보면은 그 기준은 뭐였냐면은 그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사용하는 DSM-5라고 해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2014년에 개정된 이제 5판, 제5판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신질환에 대한 거는 다 요 기준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격 장애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크게 이제 A군, B군, C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크게 보면 조금 비슷한 구석이 있는 A군에 속하는 성격 장애는 편집성 성격 장애, 분열성 성격 장애, 분열형 성격 장애 이름도 비슷해. 그다음에 B군에 속하는 장애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 요거는 간단하게 했어요. 사이코패스 할 때. 그거랑 경계선 성격 장애. 자꾸 경계선 같아. 연극성 성격 장애, 자기애성 성격 장애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C군에 속하는 거는 회피성 성격 장애, 의존성 성격 장애, 강박성 성격 장애 이렇게 해가지고 통틀어서 10개 정도 크게.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증상은 어떤 거고, 뭐 주변에서 어떻게 볼 수 있고. 그랬는데, 이게, 요런 분류 있잖아요. 요렇고, 뭐, 요런 장애, 요런 장애, 요런 장애.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거를 범주적인 분류라고 하거든요. 이거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차원적인 분류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주적인 분류는 이렇게 진짜 어떤 특정한 그 성격 장애가 있다,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차원적 분류는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하면 경계선 성격 장애가 딱 있고 아닌 사람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요쪽으로 그렇지. 정상이 있고 어느 쪽으로
이상한 수준이 있고 이 정도가 되면 병적이다. 성격 장애라는 게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분류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으로 예를 들자면 뭐 1번 유형부터 9번까지 요거는 범주적 분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건강한 정도에 따라서 또 네.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애니어그램에서도 성격 장애 부분을 제가 좀 다뤘었어요. 그 시즌 1에서.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1번 유형이 이제 건강할 때 막 최고 건강할 때는 진짜 뭐 거의 득도한 수준으로 어떤 그 사람의 완벽이라는 가치를 이루죠.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씩 낮아져서 이제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이제 1번 유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번 유형, 완고하고 편협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점점점 상태가 나빠지면 마지막에는 성격 장애까지 가요. 그래서 성격 장애를 다뤄요. 사실 애니어그램에서. 그래서 이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성격 장애, 어떤 성격 유형은 이런 성격 장애만 걸리고 이런 성격 장애는 안 걸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자체가 성격 장애를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대충 이런 성격 유형은 나빠지면 이런 류의 성격 장애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요런 성격 유형은 이쪽 성격 장애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격 장애는 성격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강박성 성격 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성격을 이렇게 볼 때 강박성 성격 장애가 오기 쉬운 성격은 뭐겠어요? 강박적인 성격이지. 네네네. 굉장히 성실성이 높고 지나치게 높고 완벽주의적이고. 그렇지. 성격이 이게 뭐 성실성이 낮고 되게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강박성 성격 장애가 오기는 쉽지가 않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 어떤 갈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이랑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무슨 그 의학자들이 전에도 모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DSM-5에서도 요렇게 범주적인 성격 장애와 더불어서 요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차원적인 대안적인 모형도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도 이게 분류를 하려면 분류를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류는 다 할 수 있어요.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요걸로 다 설명하기가 뭐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강박성 성격 장애처럼 방금 강박적인 성격 그리고 이게 좀 더 심한 조금 병적인 문제가 있는 성격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성격 장애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 요렇게 좀 봐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전부터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보조적인 이론도 있었는데 이 보조적인 이론이 지금 이제 주가 된 거지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뭐 이제 이거 너무나 큰 변화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 완전히 그 시스템 자체가 바뀐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편집성 성격 장애, 분열형 성격 장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범주적인 이론들이 다 뭐 쓸모가 없어지는 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그래서 전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전에는 이 성격 장애에 해당하는 그 설문지가 따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경계선 성격 장애면 그게 이제 증상을 모아놓은 설문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의심되면 요거를 시켜보는 거지. 몇 개나 나오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반사회성 성격 장애 테스트 네. 했잖아요. 네. 질문지로. 그렇게 다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통으로 어떤 사람한테나 성격 장애가 의심되는 사람한테는 통으로 주는 공통적인 질문지가 있대. 그래가지고 애니어그램 테스트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공통적으로 그 애니어그램 테스트도 공통적으로 질문지를 주는 것도 있고 어떤 성격의 특성을 다 적어놓고 전체를 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애니어그램 테스트는 한 사람한테 그것만 해보라고 하지 않죠. 전체를 다 해보죠.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처럼 이게 이 사람의 성격 장애를 처음부터 딱 이렇게 범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봐서 이렇게 5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오각형으로 해서 이면은 이 정도, 이면은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도형으로 나타내는 네. 걸로 바뀐대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리려면 공부를 아직 많이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성격 장애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네, 근데 지금 잠깐 들어도 훨씬 더 뭐라 그러나 이전에는 이제 뭐지 그 어떻게 범주로 범주죠. 분류했다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하다고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뭐 경계성과 뭐 강박증 이런 것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모호해서 딱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는데 이게 범주 차원적이 되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도 전에 이제 성격장애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성격장애를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대부분 두세 개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차원적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그 사람의 특성을 딱 보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뭐를 갖고 있고 뭐는 안 갖고 있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성격 장애 이제 분류해서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그 발병 연령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봤어요. 네. 그 반사회성 성격 장애 테스트 할 때도 그랬지만 왜냐면 예전에는 성격이잖아요. 요거는 성격 장애는 성격이니까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뇌가 완성이 되면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 사람의 특성이니까 뭐 그 설문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성격에 뭐 특징이 있는데 단 이 이거를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해.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뇌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니까 성격장애를 진단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처음 나타난 게 만 15세 이전이어야 해. 그러니까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특성이었는데 이게 발전을 해서 이제 굳어졌다. 그래야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성격은 원래 갖고 있다가 18세 이상이 돼가지고 굳어져야지만 그게 성격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연령 제한이 딱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유연해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어릴 때도 이런 성격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성격이 뭐 20대가 되면은 딱 정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증상이 나타나서 굳어질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성격이 만들어질 수 있고 네.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더 유연하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하는 걸로 기약 없는 기약을 드리면서 이번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하실 내용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가능한 저희가 답변을 모두 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김현경 어느 별에서 왔니를 검색하시면 채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김현경 검색하시면 작가님 블로그, 페이스북 어느 별에서 왔니 검색하시면 방송 페이지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여기 있고요. 구독하기, 이웃과 팔로우 누르시면 방송 관련 소식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감사합니다.